작년에도 어려웠고 올해도 어려웠는데 내년에도 어렵겠다. 그러면 앞으로 경제는 어떻게 됩니까? 저성장 고착화입니다. 고성장이 이제 끝난 거예요. 예전에 고성장을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그 집값을 받쳐줄 수 있는 수요가 감소하면 집값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공급의 제약 효과는 더 나타날 것이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고 내 집 마련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겨울이나 봄에는 하실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김광석 교수님을 인터뷰한 시간인데 이광수 대표님께서 최근에 당하신 게 많으신지 오늘은 내가 좀 질문을 주도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내가 부족한 거는 김 작가가 좀 보조 좀 해달라. 라고 하셔서 오늘 이제 두 분 섭외해서 이제 인터뷰를 이제 찍으려고 하는데 오늘 컨셉은 뭔가요? 당연히 이제 그 축 중에 하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부동산 이쪽은 상, 이쪽은 학입니다. 뭐 요 주제도 있을 것 같고 딴 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굵직굵직한 것들. 사실 오늘요, 최근에 김광석 교수님이 2025년 경제정방송을 내셨는데 네. 생각보다 너무 안 팔립니다. 아. 베스트셀러인데 1등을 해야 되는데 네네. 1등을 못하고 있어서 제가 특별히 투입해서 맞습니다. 제가 좀 도와줘야 돼요. 최근에 이제 베스트셀러 머니 트렌드 작가가. 2025 이거 같이. 공조를 했는데 그 네. 책은 종합베스트셀러 3위. 이 책은 이제 10위권 미만. 네. 사실이지 않습니까? 4위. 사실이지 않습니까? 4위요, 4위. 아, 그건 이제 좋아. 경제 경력.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긴급 네. 투입됐고요. 제가 또 1위 작가니까 네. 제 힘이 필요. 아니 근데 이게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네. 경제 정방서가 제가 볼 때 제대로 된 정방서가 없다. 이 책 빼고는. 알겠습니다. 이 책이 7년 동안. 지금 출판사한테 돈을 받고 나오셨나요? 책을 왜 이렇게 오래 들고 계세요? 내리세요, 이제. 예. 그래서 오늘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네. 저희가 일반 분들 시각으로 해서 김광석 교수님한테 좀 허심탄회하게 질문도 하고 알겠습니다. 대신 제가 쉬운 질문을 좀 알겠습니다. 드려볼까 합니다. 그럼 오늘의- 청문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도적인 진행은 이제 이광수 대표님 이 작가가 맡도록 하고 제가 보조 김 작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문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는 뭐 김광석 교수님하고 계속 이야기할 건 뭐냐면 2025년 자신 경제 전망서인데 여기 앞에서도 서문에서도 사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앞으로 경제가 어떨까요? 라는 질문에 이제 답하시기 위해서 책을 쓰시고 이제 이렇게 연구하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 경제는 어떻게 됩니까? 딱 한 단어로. 한 단어로요? 뭐 한 단어로 저성장 고착화입니다. 저성장 고착화라고 여러분께 설명 이미 드렸고요. 한국은행조차도 또 KDI조차도 혹은 뭐 몇몇 기관조차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조금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모습을 봤는데 거기에 좀 몇몇 오점들을 제가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또 제가 몇 번 기회를 찾아서 여러분께 왜 이런 부분에서 전망치가 좀 저의 판단과 뭔가 미스가 있다라고 의견을 드릴 텐데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내년 성장률 전망치 1.9%로 저는 제시를 했고요. 그러면 우리 한국경제 잠재 성장률을 2%로 보니까요. 잠재 성장률 2%를 밑돌기 때문에 연간 성장률 기준으로 보면 2%를 밑도는 기준으로 이게 조금 디테일해지면 좀 그렇지만 23년이 1.4, 24년 올해가 2.4예요. 근데 이게 기저효과를 이제 평평하게 없애는 방법이 평균하면 돼요. 평균하면 어떻게 되냐면 23년, 24년, 25년이 다 1.9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속 저성장이 고착화된 흐름에 실물 경제적으로 성장 없이 그냥 참 어렵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어려웠고 올해도 어려웠는데 내년에도 어렵겠다 하는 그런 실물 경제적 흐름이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요. 또 24년 한 해는 그나마 반도체, 자동차, 조선과 같은 몇몇 수출 품목들의 수출 덕분에 성장세가 좀 유지됐는데 근데 이 수출 품목들의 수출 성장 동력도 좀 꺼져가는 과정인데 25년은 그거마저도 기대가 조금 안 돼요. 내수 회복은 뭐 기대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런 면에서 저성장 고착화라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근데 저희가 이런 전망을 들을 때 이 퍼센트를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일반 분들이 들으시기에 2.1% 성장과 1.9% 성장, 네. 뭐 2% 성장, 0.1%포인트 차이 나는 건데 그게 저성장이냐
고성장이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그게 그렇게 심각한 건가?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항복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항복점 멋있는 말을 쓰셨는데 네. 사실은 여기도 설명도 있으시지만 예. 물리적으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맞아요. 그런 상태를 항복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1.9% 성장한다고 해서 그게 한국이 막 이제는 저성장이야, 이제 되돌릴 수 없어 이렇게 판단해야 되나요? 아마 이광수 대표님이 책을 안 읽으시고 유튜브 이제 영상을 안 보시고 이제 썸네일만 보시고 지금 질문도 보도자료에서 뽑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안 읽으신 분들. 아니, 영상도 썸네일만 보시면 정말 난 썸네일만 보시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한 얘기랑 관계없는 어떤 이야기만 보시고 이렇게 하더라. 한국은 끝났다 뭐 이런. 그게 이제 한국은 뭐가 끝났다인지를 봐야 되는데 이제 고성장이 이제 끝난 거예요. 예전에 고성장을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고성장을 못하고 이제 저성장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저성장 고착화됐다라는 뜻인 거고요. 근데 그것 자체가 좀 상당히 두려운 거죠. 이제 저성장을 받아들여야 되는 게 이제 심각한 경우라면 저는 일본화될 거라는 것을 되게 싫어하는 표현인데 가장 심각한 경우가 일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장률이 더 둔화되면 일본처럼 제로 성장하는 거고 일본의 제로 성장은 말 그대로 30년 동안 제로 성장해서 30년 전 임금과 지금의 임금이 같은 거예요. 30년 전 임금하고 지금하고 완전 같아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성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제, 그러니까 극단적으로는 이제 성장이 계속 멈춰가는 모습.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 선진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조기에 성장 둔화가 좀 시작되는 모습을 좀 염려하는 거죠. 예상하고 염려는 다르잖아요. 네네. 전망하고. 네네. 그러니까 염려하시는 겁니까? 실제로 그렇게 될 것으로 전망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성장의 고착화가 되면 네. 저희가 이제 자산시장 얘기도 할 건데 네.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올라요? 네, 저성장이 고착화되면.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교수님의 전망과 의지가 네. 저는 헷갈리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책에서도 아까 잠깐 그런 말씀하셨지만 정책을 제시하시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건 전망입니까? 의지입니까? 전망이죠. 전망이에요? 그럼요. 아니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가 전망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전망을 제시하니까 우리 한국 경제가 이렇게 갈 것이다. 저성장화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요.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그 챕터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 경제를 피크 코리아라고 자꾸 하잖아요. 피크 아웃 코리아. 이게 일본이 처음 우리 한국 경제한테 붙인 이름이에요. 피크아웃 코리아. 한국은 이제 끝났다. 피크아웃, 그러니까 정점 찍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저는 피크 코리아 아닌 두 번째 한국으로라고 표현했어요. 두 번째 한국이라는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그게 전망이냐고요, 의지냐고요? 전망은 피크 코리아죠. 아, 전망은? 그건 인정. 그렇죠. 피크 코리아다. 그렇죠. 전망 맞죠.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자. 근데 두 번째 한국으로 가기 위한 방향성을 제안하는 거죠. 전략 제안을 하는 거죠. 정책 제안을 하는 거죠. 그 정책 제안을 담고 있죠. 그걸 물어보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여기 청취자분들이나 독자분들이 그걸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망이 있고 예. 그리고 의지와 그거에 따른 대처 방법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대처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전망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성장에 고착화되면 부동산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식 투자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것만 전망이라고 하면. 근데 만약에 정책이나 다른 분야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그러면 내가 투자도 하고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부분, 이따가 부동산 부분을 아니, 뭐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일단은 부동산 부분이나 이제 자산시장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떼놓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되 지금 먼저 운을 떼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처음에 이 창문 그림을 놨어요. 그리고 제가 시를 썼습니다. 제가 펑펑 울면서 시를 썼어요. 여기 창문 생각하면서 시를 썼어요. 제가 경제학자인데 시를 썼어요. 이 시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실물 경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험난한 파도 같다. 그 파도가 얼마나 험난한지 아세요? 제가 해군 나왔거든요. 제가 험난한 그 파도를 거친 파도를 그 영해권을
바다를 거스르면서 이제 그 배를 타잖아요. 잔잔한 파도가 3m예요. 배가 넘실거립니다. 그러면 그 정말 만취해가지고 우바이트하는 그 상황에 정신으로 견시 근무를 서야 돼요.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실물 경제가 험상궂다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경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도 힘들고 올해도 힘들고 내년도 힘들다. 실물 경제가. 근데 재밌게도 그걸 바라보는 그 바다를 바라보는 나는 어찌 보면 창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모습과 같다, 바다를. 이건 뭐냐면 창 안과 창 밖이 다르다. 그렇죠. 뭐 흔히 쉽게 비유되면 우리가 집에 있으면서 태풍을 맞을 때 안에는 고요하지만 바깥에는 난리를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 제가 그래서 우리 김작가 TV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제가 강조하는 이 책에서 강조하는 그 영어 표현이 The gap between Wall Street and Main Street. 이 표현은 꼭 기억해 주십사. 제가 한두 달 전에도 와서 말씀드렸는데 월스트리트는 소위 자산시장 혹은 자본시장을 뜻하고 메인스트리트는 실물경제를 뜻하는데 메인스트리트과 월스트리트 간의 갭이 벌어진다. 완전히 따로따로 논다. 왜 따로따로 노는지를 말씀드리려 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이따 왜 따로따로 노는지를 좀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연결고리를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따로따로 놀았던 것들을 우리는 근래 경험은 했어요. 2020년에 팬데믹 경제 위기 때. 그러니까 그건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 주식 분석하고 네. 오랫동안 네. 뭐 매크로도 보고 하면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실물 경제하고 자산 시장하고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얘기해 보지만 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실물 경제가 다르다는 건지 네. 시간차가 있다는 건지 그게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자, 창밖과 창 안은 다르지만 네. 언젠가 내가 창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계속 집 안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이에요. 저희가 다른 건 뭐냐면 디퍼런트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갭이에요. 네. 갭은 뭐냐면 시간의 차이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물 경제는 나빠지지만 자산은 먼저 좋아져요. 그 다음에 실물 경제가 좋아지면 자산 가격은 떨어질 수 있어. 네. 이 얘기예요. 네. 그렇잖아요. 네. 핵심은. 그런데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뭐냐면 희망이에요. 네. 실물 경제는 좋아질 거야. 예. 그래서 자산 가격이 움직이는 거라고요. 네네. 그죠? 예.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피크아웃 코리아하고 희망이 없다면 네. 이거는요, 디퍼런트가 되는 거예요. 갭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교수님이 시간차가 아니고 완전히 달라.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는데도 자산 가격이 오를 수 있어. 네. 이걸 계속 강조하시는데. 네네. 그건 뭐냐면 나중에 경제가 좋아진다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되잖아요. 예. 근데 계속 피크아웃이 이게 전망이라고 하면 네. 만약 이런 희망이 없어. 네. 경제 정책도 잘못했어요. 네. 그러면 실물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질 건데 어떻게 자산이 캐치업합니까? 너무 좋은 질문 주셨고요. 기본적으로 간단하게만 답변 드린다면 시간차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그게 실물 경제에 대한 기대라기보다는 그냥 자본시장, 자산시장에 대한 기대이자 어쩌면 탐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게 실물 경제적으로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기대라기보다는 자산시장, 자본시장에 대한 탐욕과 기대 인 것으로 저는 일단 판단을 하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게 되게 재밌는 현상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도 정말 수십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물가는 떨어지지 않아요. 물가는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적으로는 물가는 계속 부담이 돼요. 근데 이번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물가 상승률이 1.6%로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럼 어떤 면에서 다른 걸 고려하지 않고 뭐 집값이나 가계부채나 다른 걸 고려하지 않고 물가 상승률만을 고려해서 금리를 결정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금리 인하를 실기한 거예요. 금리 인하가 너무 늦어진 거예요. 다른 걸 고려하지 않고 그것만 고려해서 금리를 결정한다라고 가정하면 물가 상승률이 2%를 밑돌 때까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여전히 물가가 치솟았는데 22년, 23년 동안 물가가 사실은 미친 듯이 치솟았는데 거기서 물가가 1.6%나 또 치솟으니까 이건 너무 가혹한 물가인 거예요. 지금 24년 지금의 물가는. 그러니까 너무 비싼 물가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자본시장, 자산시장 관점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이제 2%를 밑도네. 그러면 금리를 조급하게 인하해야 될 만한 시점이 온 거네. 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고, 그러면
자본시장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의 사인으로 판단하니까 그게 기대인 거예요. 금리 인하 기대감. 금리 인하 기대감은 주식시장에서 반기는 소재예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다른 걸 같다라고 전제했을 때, 다른 걸 같다라고 전제하는 거예요. 다른 게 다르다는 전제가 아니라 같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어쨌든 금리 인하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게 오는 기대감인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2%를 밑돌기 시작하네. 금리 인하가 시작되겠네. 금리 인하가 있네. 그 다음 금리 인하가 있겠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실물 경제적으로는 물가 상승률이 떨어져도 고물가 부담은 계속되지만 실물 경제는 더 어렵지만 근데 자본 자산 시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대감을 주는 되게 특이한 현상인 거죠. 괴리죠, 괴리. 근데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률보다 물가 상승률이 낮잖아요. 네. 근데 왜 그게 경제 부담입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 기대와 탐욕으로 사실은 먼저 움직이는 거죠. 자산 시장이. 그런데 거기에 그 탐욕과 기대의 그 지향점에 뭐가 있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금리가 인하되면 경제가 다시 좋아질 거야라는 그 기대감이 작용된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 성장률이 2%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 2.4%고 물가 상승률이 1.9%면 우리나라는 저성장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고요. 실제 물가는. 그건 뭐냐면 지금 경제가 위축되니까 경제가 어렵다고요. 사실 좋은 게 아니고 물가 부담도 아니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하면 경제 성장률 되면 임금도 다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단지 그냥 임금을 못 올리고 있을 뿐인데 어쨌든 숫자로만 보면 그럼 어떤 생각을 갖냐면 지금 경제가 안 좋아서 금리를 낮추니까 경제가 앞으로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돼요. 금리가 인하되면 그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금리가 인하되면 지금의 안 좋은 경제 상황이 향후로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이 선방되면서 자산 가격이 오른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까로 다시 돌아가면 자산 시장과 경제와의 이런 차이는 사실은요 좋아질 거라는 걸 전제해야 성립해요.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게 만약 성납하지 않으면 일본처럼 되는 거예요. 저금리가 되는데 왜 부동산 가격이 계속 빠집니까? 그건 뭐냐면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제 전망,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경제 전망 자체를 침체라고 하면 그러면 기대감이 없어지는데 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부동산을 사서도 안 되고 주식을 사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한 가지는 그 주식을 사는 사람이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혹은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이 실물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부동산을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동산을 투자하는 다주택자가 또 내 집 마련 투자자가 혹은 반대로 그 돈이 부동산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실물 경제는 또 나쁘죠. 돈이 실물 경제로 들어가야 될 돈이 자꾸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들어가니 그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또 역시 그게 또 안타까운 거. 우리 경제가 잘못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근데 어쨌든 지금 실물 경제가 안 좋을 거라고 기대하니까 지금 피벗의 시대는 수도꼭지를 트는 거예요. 트는데 이 수돗물이 어디로 떨어지느냐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피벗의 시대는 수도꼭지를 트는 건 트는 겁니다. 네. 그렇죠. 천천히 트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수돗물이 어디로 떨어질까예요. 근데 분명 실물 경제로도 떨어지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주로 어디로 떨어지느냐를 보는 거죠. 근데 주로 부동산 시장이나 자본 시장으로 더 많이 떨어지는 현상이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게 좋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다 떠나서 그게 이제는 항상 그래왔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앞으로 그럴 거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항상 그랬다는 뜻은 아닙니다.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고 25년 경제를 봤을 때 실물 경제적으로 돈의 유입이 그쪽으로 많이 일어날 거라고 판단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20년부터 24년 동안 너무나 상당한 충격들을 경험해서 지금 기업들이 얼어붙어 있어요. 기업들이 얼어붙어 있어가지고 뭐 금리 인하한다. 그러면 신사업 해볼까?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지금 전쟁이나 긴장감이나 불확실성 요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신시장 진출해볼까?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아요. 지금 많이 얼어붙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갑자기 경기 부양적으로 예를 들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경기 부양적인 효과가 상대적으로는 덜해요. 그렇다고 완화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긴 하겠지만 부작용이 더 큰 거예요. 그 부작용이 자산 가격 상승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일단 여기서 이제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지금의 어떤 피벗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강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세요. 예를 들어 2019년, 2020년도에 그 강도하고는 전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교수님이 공교롭게도 이 경제 전망서를 쓴 시점이 네. 사실은 매크로하게 굉장히 출렁거리는 시점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금리도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제로 금리로 갔다가 갑자기 5%로 미국 갔다가 1년 만에 막 2%, 3% 올린 경험이 우리에는 없다고요. 살아생전에.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8%간 적도 없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런 상황을 예측하시는 건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절대 영끌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특히 25년은 영끌에선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항상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되는데 제가 24년 경제 전망할 때도 24년 중반 이후 아파트 매매 가격이 강보합으로 전환된다고 그랬어요. 명확하게 쓰여 있기 때문에 그거는 번복할 여지도 없어요.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그리고 25년도 마찬가지예요. 강보합이라는 얘기는 금리의 레벨, 그러니까 금리가 예를 들어서 4%다. 그럼 매매 가격 상승률이 낮아요. 그러면 기회비용을 고려했을 때 서둘러서 집 살 시점은 또 아니에요. 근데 사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를 판단할 때는 저는 굳이 따지면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적극적으로 과도한 대출에 의존해서 집 살 만큼의 서둘러 살 만큼의 그런 시점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영끌하라 뭐 사는 걸 부추기는 그런 종류의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오르냐 내리느냐라는 것을 물어보시면 완화의 시대에 상승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완화의 시대에 상승하는 것이고 긴축의 시대에 하락하는 것이고 피봇의 시대에 강보합이다라고 저는 의견을 드려요. 더 구체적으로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는 시대에 맞는 부동산 시장의 그림을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자산시장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네. 그런 어떤 그러니까 교수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 때가 맞는, 네, 네. 계절에 맞는 네, 네, 그런 네, 게 네. 있다. 근데 어떤 생각을 좀 가져보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산 가격이 과도하게 높은데, 네. 예를 들어서 피봇이라고 해서 유동성을 조금 한다고 그래서 이 자산 가격이 버텨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전 예측하고 있는데 이겁니다. 네. 한국의 지금 가계대출이요. 주택담보대출이 올해 들어서 4월부터 5조, 6조, 7조, 8조 그러다가 8월에 9조 원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10월에 5조 원으로 감소하거든요. 그러면서 아파트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제 물가 상승률 얘기하셨는데 지금 가계대출의 총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자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기에는 한계를 보여요. 높았을 때. 네.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아까처럼 숫자로 얘기해서 뭐 강보합이나 뭐 세게 오른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굳이 또 부동산 얘기하셨으니까 가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 차이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주로 쓰시는 말이 제가 비대칭화 네. 이제 쓰시는데 비대칭화는 쉽게 말해서 강남 집값은 계속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아닙니까? 비슷하죠. 아, 네, 비슷합니다. 아니 비슷한 수도권이네, 겁니까? 수도권 전체가? 예, 수도권. 그러면 강남만 볼게요. 네. 강남 집값이 예를 들어서 엄청 올라서 안 빠졌어요. 다시 올랐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0.25%포인트 금리가 내려졌다고 강남 집값이 오릅니까? 자, 가격이 높은 상황 속에서 이 가격을 버텨낼 수 있는 유동성이 엄청나게 들어오지 않는데 이 높은 가격이 과연 버텨낼 수 있냐고요. 저는 그냥 질문 드리는 거예요. 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강남을 상정해서 논의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강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럼 예를 들어서 10억 원 이상의 아파트라고 할게요. 예, 최근에 2배가 올랐는데. 네. 그러니까 그 모든 논의가 뭐 강남이나 어떤 특정 지역을 상정해서 논의를 하는 걸 좀 개인적으로 이제 왜냐면 많은 분들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뭐 어디를 지킨다. 지키기 뭘 지킵니까? 보안관입니까 제가? 강남 지킴이. 김광수 교수님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 제가 무슨 보안관이냐고요. 어디에? 아 정말. 여의도에 아 진짜. 여의도에 브라이튼이라고 브라이튼 불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한번 너무- 해명 저희 채널에서 한번 하실까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여튼 너무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그런 연결고리를 막 이으시더라고요, 뭐를. 왜냐면, 예를 들면, 제가 근래 자영업자가 정말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수 경기가 어렵고, 자영업자가 정말 어렵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심각하게 높다. 예, 취약, 차주,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10%가 넘어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힘들다. 그래서 사실은 이들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가 정말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비대칭화 이야기하면서 특히 최근에 강남 집값이 올라야 된다가 아니라 강남 집값이 좀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연결시켜서 강남 집값을 사수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더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참 네. 여러 가지 해석들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이제 뭐 어려운 점인데 전 최근에 어떤 분이 브라이튼 여의도 있잖아요. 네, 그거 한번 해명하시죠. 거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셨더라고. 와, 무섭죠. 브라이튼리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의도 브라이튼 그 사무실. 요만한 매매인가요? 아주 월세. 월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는 내 김자크TV에서 마지막으로 해명드리고 네, 해명. 네, 여러분들 어쨌든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그럼 그거 빼고 이 교수님 뭐냐면 자산 가격이 이렇게 다 높은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서 소폭의 금리 인하가 그 자산 가격을 다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쉽게 말해서 다시 상승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미약하다는 거지, 이 힘이. 예,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뭐 좋은 의견 주셨고요. 다만 이제 일단은 한 가지는 이제 소폭의 금리 인하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금리 인하 폭이 커진다? 금리 인하 폭이 커지는 게 아니라 어쨌든 수도꼭지 방향은 정해졌으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이게 사실은 시작이라는 거죠. 금리 인하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네. 지금 이게 피벗의 시대라고 표현한 것은 세계 각국이 각 국가마다 목표하는 중립금리가 있고 그 중립금리를 향해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나가는 그런 시대를 이제 저는 피벗의 시대라고 정의를 내린 것이고 그래서 뭐 2020년 팬데믹 때처럼 뭐 한순간에 대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완화의 시대도 아니고 2022년처럼 한순간에 대대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긴축의 시대도 아니고 24년 하반기부터 26년까지 매우 점진적인 속도로 천천히 금리를 인하해 나가는 피벗의 시대다라고 정의를 한 거고요.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5.5%의 기준금리에서 시작해서 약 3.0에서 3.5 사이를 중립금리로 현재 보고 있고 그 중립금리를 향해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뭐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역시 한 2.0에서 2.5를 향해서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나갈 것으로 현재로서는 그림 그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이제 통화 정책 기조가 이제 완화적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인데 이번 10월 금리 인하 이후 그것이 어떤 추가적인 뭐 금융 불안을 야기하지 않는지 그 부작용 여부를 좀 판단해 가면서 조심스럽게 천천히 추가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이제 만들어 나가겠죠. 그렇게 볼 것이고요. 그거 한 번만으로 뭐 유동성이 갑자기 확 몰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이제 자산가들이나 아니면 심지어 전세 세입자들이나 혹은 뭐 내 집 마련을 생각했던 기존에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도 최근 어쨌든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기준으로 7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된 흐름을 한 3개월 정도 지켜본 거거든요. 그러면 특히 전세 세입자의 경우에 7월부터 상승했는데 7월 전세 만기자가 내 집 마련으로 갈아타긴 어렵죠. 8월도 어렵죠. 이미부터 전세를 연장할지 여부를 판단했으니까. 그러니까 9월도 어려워요. 근데 이게 한 3개월 정도를 지켜본 한 11월, 12월 정도의 전세 만기가 도래되는 세입자분들은 아파트 매매 가격의 상승 흐름을 한 3개월 이상 지켜봤고 또 금리 인하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지금의 집값보다 1년 후의 집값이 더 비싸져 있겠다라는 판단과 전세 가격의 상승 흐름이 더 유지되겠다라는 생각, 또 전세 공급 부족 현상은 더 이어지겠다라는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를 교차하면서 내 집 마련 수요로 또 동참하지 않을까라는 판단까지 여기서 이제 수급 분석할 때는 그런 수요까지 맞물려서 이게 뭐 강한 그러니까 2020년, 21년처럼 어마어마한 영끌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지만 이런 수요로의 움직임은 좀 일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서울에 아파트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이후에 지금 두 분은 지금 여전히 이번 4분기랑 내년에 여기는 하락을 생각하신 거고 교수님은 상승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교수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지점이 그건데 예를 들어서 전세 가격이 오르고 전세 임차인들이 매매 수요로 전환된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전 중요한 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가계대출자 중에서 130만 명이요. 소득의 100%를 지금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세자금에요. 100조 원이 대출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내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다 전세금이 내 돈이에요. 그러면 전세금이 오르면 에이, 그럼 나 이제 대출 받아서 집 사야지? 이게 안 되고 이미 전세보증금의 거의 20%, 30% 이상이 대출로 이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대출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유입되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에 수요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부동산이 일반 자산 시장과 가장 다른 점이 이 지점인데. 대출 규제. 아니 대출 규제도 중요하지만 유효 수요가 제한돼 있다는 거예요. 금리가 조금 인하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대기 수요가 많은 게 아니고 심지어 지금 임차인들도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사실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이건 주식과 다른 점이거든요. 낮은 자산 가격과 부동산의 한계인데. 그리고 한 사람이 막 돈 있는 사람이 많이 사면 좋겠죠. 그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지금 다주택자들이 집을 살 마음이 없다고요. 왜? 돈이 안 되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이 계속 유동성이라든지 어쨌든 여력을 갖고 집을 사줘야 되는데 그렇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대표님한테 먼저 한 가지를 추가해주면 그럼 올해 이제 1월부터 9월까지는 다주택자분들이 집을 산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럼 그분들은 이제 실수요자분들인데 네. 그분들이 그때는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여유가 없다는 의미신가요? 아니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샀기 때문에 남아있는 수요가 별로 없다는 의미인가요? 여유가 있었는데 없었는 게 아니고요. 네. 유효 수요는 제한돼 있죠. 그 네. 사람들이 이미 다 샀고 또 하나 뭐냐면 그 사람들이 산 이유가 사실은 대출 증가예요. 네. 대출로 다 샀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DSR 규제 완화해주고 LTV 규제 완화해주고 심지어 신상화 대출, 정책 대출 몰아주면서 갈아타기가 일어났고 그런데 이게 계속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경제고 뭐고 가계 부채고 뭐고 몰라. 부동산만 올려. 그래서 대출 막 해줘. 그러면 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교수님한테 항상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시장에서 이 가격에 살 수 있느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네. 있다고 보느냐. 제가 너무나 이광수 대표님을 애정하고 왜 그런 말을 까세요? 강한 공격을 하기 전에 하세요. 뭐 우리끼리 왜 그래. 원래 강한 공격을 하기 전에는 너무나 애정하고 존경하고 하지만 강한 공격을 뭐 하나 보여드리면서 알겠습니다. 그것도 휴대폰 만지기 시작했어요. 예, 휴대폰을 만진 이유는 뭔가요? 아, 이거 반칙인데 뭐. 이걸 찾았습니다.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지만 제 채널에 출연하셔서 집값 반등 2025년 예상합니다. 그 전에 집 사지 마세요 하셨습니다. 최근에요? 23년에 25년에 반등한다고 얘기했다고요. 하셨습니다. 왜 입장이 달라지신 거죠? 그건 상황이 바뀌었죠. 아니, 김 작가님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일단은 여러분 그럼 그때 왜 그렇게 판단하셨고 지금은 왜 이 공격 어땠습니까?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예언자나 점술가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맞습니다. 당연히 그건 바뀝니다. 맞죠. 예측과 전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경제학자가 케인즈인데 저 아니었어요? 아니 죽은 분들 중에서 이제 이것까지 제일 좋아하는 경제학자죠. 그런데 케인즈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케인즈 위대한 경제학자잖아요. 케인즈가 기자들이 항상 물어볼 때마다 답을 달리하는 거예요. 네. 이때는 이런 말하고 저 때는 저런 말. 그래서 기자가 물어봅니까? 선생님 왜 이렇게 말이 달라주세요? 그때마다. 그랬더니 케인즈가 뭐라고 하냐면 상황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답이 똑같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변명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 방향성은 계속 일관돼요. 제가 이제 시장을 분석하는 건 수요와 공급으로 전망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때 전망하는 건 가격 하락을 미리 큰 폭의 하락을 예측했기 때문에 사실은 반등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핑계가 아니고 예측하지 못한 정책이 막 들어왔어요. 그게 이제 대출이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바뀌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는 보셔야 될 게 아까도 우리가 푸념 같은 얘기를 했지만 메신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 그리고 결론보다도 그 사람들이 어떤 그 근거를 갖고 거기에 도달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자 이제 중요하잖아요. 이건 되게 중요한 점인데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에서 저희가 분석할 때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가 전 중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유효 수요죠. 이게 경제학적에서 말하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제가 간단한 이제 숏 퀘스천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니까 서울시 PIR이 얼마나 됩니까? PIR이요? 네. 오, 글쎄요. 몇 배입니까? 한 20배 되나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PIR에. 네. 이게 기준마다 좀 다르지만
뭐 작게 기준해도 이제 기관마다 다르니까 작게 기준해도 보수적으로 12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중위 소득자가 연봉을 12년 모아야 그 집을 사는데 한 푼도 쓰지 않아야 12년 걸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푼도 쓰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냥 많이 양보해서 한 24년 걸린다는 뜻이죠. 그죠? 대략. 그럼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2년 갑자기 경기가 좋아져서 25년 경제가 좋아요. 경기가 회복돼요. 내수 경기가 회복돼요. 24년 경기는 경기가 안 좋다가 25년 경기는 이제 회복돼요. 경기가 회복되고 취업자도 늘고 소득이 늘어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된다? 이런 시나리오는 가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그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먼저 얘기는 뭐냐면 소득이 늘어서 집을 산다라는 것은 상당히 가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단기간 안에 소득이 늘어서 5천만 원 임금 근로자가 그러니까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한번 논리적으로 판단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5천만 원 근로소득자인데 5천만 원 근로소득자가 이제 6천만 원으로 연봉이 늘어서 이제 1년 동안 경기가 좋아져서 좋은 직장으로 옮겨가서 이제 집을 산다. 소득이 늘어서 집이 산다. 왜냐면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댓글을 다시거든요. 경기가 좋아야지 소득이 느니까 집을 사는데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집을 삽니까?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서 소득이 늘어서 집을 사는 수요가 생기는 게 사실은 아니다. 그러면 유효 수요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이미 누적된 소득이 이동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적된 소득. 그러니까 저의 의견은 뭐냐면 돈이 이동하는 거다라는 거죠. 돈이 지불 형태로 없던 소득이 지불 형태로 이동하는 거다라고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있는 소득이, 있는 자산이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현금성 자산. 근거가 있습니까? 네. 지금 집을 사는데요. 네.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면 70%가 대출을 받아요. 네. 예. 그건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합리적인 네.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제가 아까 PIR 얘기하시는 게 제가 왜 관심 없다고 얘기했냐면 그건 평균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강남의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가 합산해서 PIR 계산하잖아요. 네네. 의미가 없어요. 네. 강남의 고소득자는 대부분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집이 없습니까? 대부분. 중위소득 이하일 거고 저소득자가 자가 보유율이 훨씬 낮을 거잖아요. 이들의 유효 수요가 받쳐줘야 돼요. 그러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산 가격이 떨어지든지 그럼 돼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대출이 일어나면 돼요. 네. 그래서 최근에 특히 2024년도에 대출이 급증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득 얘기를 제가 드린 게 아니라고. 예, 좋습니다. 네. 지금 그 클루가 이제 나왔습니다. 말씀 속에서 클루가 나왔어요. 예. 뭔가 그러니까 70%가 대출을 의존한다고 했잖아요. 네. 뭐 죄송한 표현인데 거기 답이 있습니다. 구매 여력이 어디서 나오냐? 70%가 대출에 의존한다. 그럼 나머지 30%는 대출에 의존하지 않는다. 네. 그 나머지 30%가 현금성 자산의 형태가 지불 형태로 부동산으로 돈의 이동이 있는 것이고요. 그 70%의 형태는 대출에 의존해서 내 집 마련으로 이동을 하는 것인데 이 70%는 그 구매 여력이 소득이 늘어서 구매 여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금리가 떨어져서 구매 여력이 생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유동성은 금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되면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처럼 대출이 증가할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핵심이에요. 제가 듣고 싶은 말이었어요, 교수님. 근데 0.2%포인트 내려진다고 해서 나 대출 많이 받아야지라는 마음이 생길까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부분이요? 다음번에도 또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 아니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규제가 없을 수가 그러면 없어요. 이제 대표님 앞으로 금리 인하를 안 할 거라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거는 후행적인 거란 거죠. 네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예측과 예측을 중복시키면 안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집값을 전망하는데 네. 또 다른 전망을 끌어줘서 전망하면 안 된다고요. 전망을 하면서 금리 인하, 추가적인 금리 인하 전망까지 끌어들여서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데 금리 인하를 전망하지 않고 어떻게 부동산 시장을 전제해야죠. 아니요. 다른 상황은 고정시켜 놔야죠. 지금 금리 인하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될 거냐. 이광수 대표님, 이거는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그것은 영향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0.25%포인트 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을 분석할 때는 나머지 조건을 통제, 컨트롤하고 영향을, 효과를 판단하는 것이고 전망을 할 때는 나머지 조건도 어떻게 움직일지를
전제를 하고 하는 거죠.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5%인데요. 아까 중립금리로 2.5%에서 2%로 가요. 예. 1.5%포인트 떨어진다고 해서 예. 갑자기 구매력이 확 생기고 대출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까요? 장기적으로? 상당하죠. 그 근거가 없는데? 그러면 제가 그 부분 그러니까 왜냐면 최근에 금리 인하 때문에 집값이 올랐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3% 이상이에요. 그 정도. 그리고 세 가지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폭도 컸고 예상치 못했고 과거에는 없던 일이었고 예상치 못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금리 인하를 다들 예상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폭도 크지 않아요. 근데 1.5% 인하된다고 해서 대출이 확 증가할 수 있습니까? 교수님? 그럼 제가 의견을 드리면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드릴 금리에 대한 말씀도 드리고요. 한 가지 이제 전망에 대한 말씀도 드리는데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날카로워서 밑밥을 애정하는 안 가셨어요. 또 깔고 저 멘탈이 세. 그래서 네, 멘탈. 애정하는 이광수 수많은 악플들을 견딘 사람. 이 정도면 예정 안 하는 건데. 아니요. 그거는 다른 얘기예요. 네네. 애정하는 이광수 대표님께 죄송하지만 제가 전망을 함에 있어서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바뀌어서 달라졌다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저는 그런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 23년에 이미 현 정부였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기본적인 기조는 등장하기 전부터 공약으로부터 알고 있었고 그리고 어쩌면 민주정부냐 이제 진보정부냐 보수정부냐에 따라서 사실 각각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은 사실은 거의 뻔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그 기조하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기조대로 움직여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기조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 기조의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고 효과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기조가 이럴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전망을 하기 때문에 아니 근데 여기서 다시 말씀드릴게 제가 전망이 틀린 게 아니라 그거는 썸네일을 잘못 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를 계속 강조하냐면 집값이 떨어진다. 떨어지면 회복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전 시점을 특정하지 않는다. 그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격이 떨어졌을 때 거래량이 증가하면 바닥이다. 근데 그냥 썸네일 단 거예요. 경일라면서. 자격적으로. 아니요. 제가 그건 제가 아니고요. 특정해서 얘기했다고요? 2025년이라고? 제가 왜 기억하냐면요.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 저랑 토론하시면서 근데 이건 안 좋은 것 같아. 왜냐면 과거의 한 얘기로 계속 오케이. 여기서만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교수님 안 좋잖아. 아니 이광수 대표님. 그러면 틀린 거. 이광수 대표님. 아니 틀리지 않았어. 그것도. 맞았다니까요. 지금 맞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영상 제가 이 영상에 고정 댓글 달아놓을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아니 근데 내가 넘어가도록 교수님 우리 하시죠. 좋은데 그건 뭐냐면 이 논란이 돼요.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아니 저는 맞았다는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거에 그냥 답하시면 돼. 아니 이광수 대표님 맞았다는 얘기랑 25년 전만 맞았다는 얘기랑 25년 안 왔는데 왜? 그러니까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저희가 금리가 예를 들어서 큰 폭의 인하가 아니고 예상되는 인하인데 그거에 따라서 가계부채가 증가해서 자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나 이때 큰 폭의 인하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사실 궁금한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중금리가 금리 인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움직여서 상승했었던 게 맞고요. 그리고 시중금리가 금리 인하를 선행해서 또 먼저 하락했었던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시중금리가 보통 선행하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시중금리 그래프를 좀 가져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지금 시중금리가 떨어졌다가 조금 반등했는데 이런 현상은 역시 0.25%포인트 시중금리 하락을 선행했을 뿐 25년 연내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선행해서 움직이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중금리가 지금 다 떨어진 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시중금리가 기준금리를 선행해서 움직이기는 하지만 기준금리가 장기적으로 어쨌든 3.5에서 2%나 2.5%를 향해 움직이는 동안 시중금리도 종국에는 하향 안정화 될 것이면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달금리가 레벨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수익성을 붙이는 시중금리가 반대로 역행할 수는 상식적으로 없기 때문에
시중금리의 레벨은 뭐 지금까지 떨어졌지만 앞으로는 더 떨어지겠네 하는 그런 기대감은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을 옮겨야겠네 하는 상대적으로 자산가들의 움직임을 더 촉구시킬 수 있죠. 앞에 말씀하셨던 70%가 아닌 30%의 움직임을 더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자산가들의 흐름이라는 건 뭐냐면 네. 그러면 투자자들이 집을 더 산다는 말이에요. 네. 왜요? 은행 금리가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에서 아파트를 사서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점이 차이인데, 그러니까 이러면 대출이 없어도 오릅니다. 네. 오르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서울에서 투기과열지구에서 한 채를 더 사잖아요. 네. 그러면 취득세를 8% 내야 돼요. 사자마자. 20억짜리 사면 1억 6천을 내고 시작합니다. 그래도 살까요? 투자자들이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투자 여부를 판단하지는 상식적으로는 안 하거든요. 투자자들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네. 지금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지만 투자자들이 집을 안 사고 있어요. 예. 근데 뭐 이거는 사실은 조금 세부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가장 무서운 게 취득세입니다. 네. 왜냐하면 취득세는 이익에 기반하지 않는 세금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집값이 얼마나 오를지 모르는데 8%가 12%를 내고 시작해요. 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시장의 아주 독특한 특성인데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들이 줄고 있어요. 그런데 금리 인하가 소폭 된다고 해서 그들이 금리 인하 되니까 예금금리 줄어들었으니까 나 한국의 부동산 또 사야겠다. 이럴 가능성을 전 적게 보는 거예요. 좋은 의견이 있어요. 그 부분 너무 좋고요. 그래서 저는 구매 여력보다 구매 의사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자주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게 뭐 저의 전망이 아니라 통상적인 그 2200만 가구의 스스로의 전망이 더 중요하다고 그거 저는 보고 싶어요. 보여주세요. 그걸 자주 보여드리는 주택가격 전망 좀 보고 싶습니다. 예,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값인데요. 네. 주택가격 전망 CSI가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120을 초과해서 지금 올라온 상태예요. 근데 심지어 이 값이요. 우리 10월 한국은행 금리 인하 전 값입니다. 네. 이후에는 이 값이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개념은 2024년 10월의 집값보다 25년 10월의 집값이 더 비싸져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뭐 이것은 뭐 저의 분석이 아니라 뭐 너무나 유명한 분석이니까 이건 전망이 아니라 이게 효과인데 한국은행이 9월에 금융안정 상황 그 보도자료를 내면서 한국은행이 잠깐 인용을 한 건데 네. 기준금리가 아니라 대출금리입니다.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하락하면 네. 1년 동안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이 0.44%포인트 오르고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은 0.83%포인트 오른다. 그러니까 오르는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뜻인데 여기에는 이제 주택가격 상승률이니까 이제 빌라나 단독주택, 아파트가 다 포함된 평균 가격인 거죠. 네. 그러니까 대출금리가 떨어졌을 때 주택가격의 상승 압력이 이만큼 작용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0.25%포인트 정도의 하락이 영향이 이렇다라는 것이고 한국은행의 이것을 인용한 취지는 이런 금리 인하에 따른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때 나타날 이런 부작용을 고려해서 금융위나 국토교통부가 더 적극적인 대응책, 금융안정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내용으로서 너무나 유명해진 표현인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금리 인하와 함께 향후 집값 상승에 따른 기대가 그 취득세라든가 그 부담해야 될 세금 부담보다 더 크다라고 한다면 그게 투자자로 하여금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대 수익률을 고려하는 거겠죠. 투자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고려해서 네. 움직이겠지만 네. 지금으로서는 수익성이 더 기대된다라고 가정할 수 그러면 있겠죠. 물론 대출금리와 기준금리가 좀 다르긴 하지만 한국은행의 저 입장 발표랑 아까 전에 이제 대표님은 0.25 내리는 게 뭐 얼만큼 집값에 유효수를 땡길 수 있겠냐 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저 한국은행 지표에 충격적인 지점이 있거든요. 저거는 과거의 흐름을 분석한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출금리가 최근에 3%포인트 하락했거든요. 근데 집값이요 30%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걸 감안하면요. 그동안 인하되면서 못 올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평균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출금리가 하락해도 집값이 더 많이 빠졌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숫자를 보면 한국은행이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심리 지표 한번 보여주세요. 심리 지표를 보시면 여러분 놀랄만한 사실은 이게 집값 전망을 하는 이게 심리잖아요. 그런데 최근에요. 이게 보시면 전망지수가 가장 높았을 때가 2021년도였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2021년도 전망지수면 그러면 1년 후에 집값이 올랐는데 올랐습니까? 2022년, 23년도에 제일 많이 빠졌어요. 네. 전망을 높게 하잖아요? 다 틀려요. 왜냐하면 저 전망지수는요, 가격지수와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동행지표예요. 대한민국에서. 합리적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집값이 오른다고 그러면 오르면 오른다고 생각해요. 빠지면 보세요. 그럼 2023년도에 전망지수가 저렇게 빠졌는데 왜 2024년도에 올랐어요? 빠졌어야지. 틀린다. 저건 동행지표다. 그래서 저걸 통해서 구매 의지를 파악하는 건 저는 제한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맞는 말씀인데 그러나 그게 시장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항상 바른 선택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2년 초에 영끌에서 집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이 주택가격 전망 CS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전망이 이렇게 강한 플러스를 보여주니까 영끌에서 집 사세요라는 뜻이 아니라 구매 의사가 이때 이렇게 높다, 이렇게 높았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집 사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다라는 것을 보여줬었다는 것이지, 아마 이광수 대표님이 이 의견을 알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뭐냐면 계실 거. 이제 과열을 만든다는 거죠. 저런 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항상 얘기하면서 저희가 충돌되는 지점이 이거거든요.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시장을 투자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지수가 올랐을 때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은 저 지수가 오르면요, 전망을 하시는 거죠. 저 지수로. 그쵸. 그러니까 이 지점이 충돌돼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가격 전망 지수가 저렇게 오르면 다 경계하고 제발 집 사지 말라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교수님은 그 지점이 아니라 저렇게 오르면 과열될 수 있고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네. 예. 다만 주택가격 전망 CSI 이 지표 하나만 가지고 부동산 전망을 판단하지는 않고 있으니까 우리 김 작가 TV에서 제가 한 달 전에 분석을 해드렸던 것처럼 그게 아니라 거시경제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과 공급 분석도 제가 해드렸고 다 여러 분석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면 한 번만 정리하고 가시죠. 많은 분들 헷갈릴 수 있어요. 오늘 책 홍보하러 나온 거 맞나요? 오늘 끝장내로 나오신 것 같은데. 한 5시간 해요. 5시간. 자, 한 번만 정리하시죠. 자, 교수님은 지금 4분기랑 내년에 집값 상승을 생각하시죠? 수도권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상승하는 키워드 한 3개, 5개 있으면 딱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하락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키워드를 정리해서 같은 거는 묻고 다른 걸로 다시 여쭤볼게요. 많은 분들이 지금 두 분 출연하시면 사실 주식을 궁금해한다기보다 부동산을 궁금해하시니까 임광수 교수님, 오른다 생각하는 근거. 첫 번째 너무 많이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첫 번째 거시경제적인 뷰로 말씀드리면 20년, 21년이 완화의 시대에 맞게 폭등한 시장이었고요. 네. 22년, 24년 상반기 긴축의 시대, 긴축의 시대에 맞게 폭락한 시장이었죠. 네. 그리고 24년 하반기부터는 이른바 피봇의 시대. 근데 이 피봇의 시대라고 했는데 21년, 22년 한국 집값만 떨어진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집값 떨어졌습니다. 세계적으로 긴축의 시대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완화의 시대 때 세계적으로 집값 올랐고 세계적으로 긴축의 시대 때 세계적으로 집값 떨어졌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지금 피봇의 시대고 세계적으로 집값 반등하는 네, 공감 갑니다. 여기는. 그럼 거시경제적인 흐름을 무시할 수 있을까? 네. 저는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일단은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거 늘 그렇다가 아니라 지금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일단은 첫 번째 접근이 거시경제적인 접근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는 관점인데 추세적으로 이제 서울시를 봤을 때 각 구별로 집값 등락률을 보면 이렇게 상승세로 전환되는 흐름의 구간이 지금 약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됐는데 결국 이 흐름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3개월에서 또 5개월 정도 간다고 일단 현재로서는 기술적 분석으로 먼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선행시장 분석인데 선행시장 분석할 때 전세시장을 또 봐야 돼요. 전세시장도 전세 가격 상승세가 매매 가격 상승세보다 더 강하고
더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가 좀 좁혀졌고, 그 매매 시장에서 전세 시장으로의 전환, 내 집 마련 수요가 일어날 여지가 있고, 그리고 또 역시 금리 인하는 그걸 더 부추길 가능성이 네. 높아지고, 선행 시장에서 또 한 가지가 경매 시장이죠. 경매 시장에서 가장 냉각됐던 시점이 22년 말입니다. 매각률이나 매각가율이 바닥이고, 이 선행 시장 관점에서 약 1년 반 정도 이렇게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것을 유지했기 때문에, 역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행하는 이 시장의 흐름을 본다면, 저는 기존 주택 매매 시장의 흐름도 상승 국면을 지금으로부터 1년 정도 지속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강한 상승이라고 저는 판단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급 분석인데요. 첫 번째 공급이라는 관점에서 지금도 공급 감소인데 공급 부족이잖아요. 근데 인허가 건수 추이를 보시면 3년, 4년 인허가 건수가 줄어드는 흐름을 보면 이게 3년 정도 선행하는 변수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그러면 25년, 6년 공급량은 더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PF 부실 문제로 인해서 인허가 건수가 분양 공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급의 제약 효과는 더 나타날 것이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고, 그 가운데 매매 가격에 대한 현재로서의 긍정적인 전망, 이 전망이 상대적으로 매수 수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구매 의사가 발동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구매 여력인데, 구매 여력은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의 레벨이 떨어지면서 구매 여력을 자극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전세 수급 지수라는 측면에서 전세 공급 부족이에요. 전세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참에 그러면 내 집 마련해야지 하는 내 집 마련 수요까지 발동하는데, 지난 7월부터 약 3개월 된 거예요. 집값 반등이. 그럼 이제 3개월 지켜봤으니까 그러면 내 집 마련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이 겨울이나 봄에는 하실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런 기조하에 크게 상승을 금리나 전망합니다.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선행시장, 전세, 낙찰가율, 경매, 인허가 건수, 공급, 거기에 심리, 그 다음에 구매 여력, 6가지입니다. 이거 물량으로 승부하시는 거예요? 6가지나 이거. 저 8가지인데 좀 뺐습니다. 10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 오늘 이 피벗의 시대 25년 경제 전망 하니까 왜 부동산만 자꾸 하세요? 오늘 이거 하기로 해놓고. 책은 제가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해야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전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그동안 대한민국은 공급 이야기만 했습니다. 아파트가 부족해, 살 집이 부족해, 새 집이 부족해,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올라, 입주 물량이 감소해. 그런데 이제 시장은 묻고 있어요. 이 가격에 살만한 사람은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수요가 중요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가계부채 없이는, 부채의 증가 없이는 수요가 받쳐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하락 원인은 첫 번째 수요의 감소입니다. 수요 감소? 이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시장에 없다는 거예요. 네.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죠. 최근처럼. 그런데 이게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우리나라 1000만 채 아파트 중에서 44%가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투자자들은 집을 갖고 있는다고 해서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네. 거의 무수익 자산이에요. 그럼 언제 수익이 나느냐? 팔았을 때. 그렇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매도 물량이 증가할 거예요. 이게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이에요. 그런데 이미 매도 물량이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8만 5천 이상으로 역대 최고치로 달성하고 있고, 그런데 왜 파느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그 집값을 받쳐줄 수 있는 수요가 감소하면 집값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수요 공급 상황 속에서 보면 한국의 집값이 버텨내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요를 얘기해야 된다. 그런데 아무도 수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 중에서 중위소득의 가구가 살 수 있는 아파트의 양이 100채에서 6채밖에 되지 않아요. 지난해 말 기준에서. 이게 다시 올해 올랐기 때문에 3채로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뭔가 특단의 뭔가 방향성이 안 잡히면 계속 이 높은 집값을 잡혀줄 수 있는 유효 수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기억나세요? 교수님 뭐 잘 아시겠지만 대공황의 원인이 뭡니까? 세이의 법칙으로 해서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얘기가 경제학의 주류였어요. 그래서 막 만들어내. 왜냐하면 부족하다고. 그런데 살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대공황이 왔거든요. 그래서 혜성처럼 케인즈가 나타나서 유효 수요가 중요하다.
정부가 돈을 써야 된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살아났어요. 저는 한국이 그동안 계속 이 공급 부족 때문에 세이의 법칙의 논리가 적용되는 시장이었다. 근데 이제 가격이 과도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제 수요를 시장에서 묻기 시작할 거고 그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 하락은 불가피한 거죠. 자산시장의 가격은 제가 단언하고 얘기하는데 수요가 결정합니다. 사줄 사람이 있어야 가격은 오르고요. 수요가 없으면 가격은 빠지게 돼 있어요.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격 하락을 전망하는 수요 공급, 특히 수요를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내년 부동산 시장 단언하건대 하락을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요. 단언하건대 상승을 얘기하실 수도 제가 있나요? 그러면 이렇게 역질문해 볼까요? 한번. 수도권 가격은 상승하고 네. 비수도권 가격은 하락해요. 만약에. 네. 그러면 평균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네. 그러면 수도권 가격도 하락한다고 보시는 거죠? 그럼요. 그래야 평균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질문 의도가 뭔가요? 제가 이제는 예를 들어서 지방만 빠진다고 할까봐. 비껴나갈 구멍을 마련하셨을까봐. 예. 그게 아니라 아니, 사실은 김학수 선생님이 따뜻한 마음이 있는 거지. 저를 배려해 주는 거야. 저는 그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25년 전 그럼 저도 전망. 비슷한 전망. 그러면은 수도권만 오르고 지방은 떨어진다는 말씀이세요? 네. 왜냐하면 그게 제 25년 그럼 오르는 거니까, 그죠? 25년 경제 전망서에 부동산 전망편에 그 핵심이 비대칭화입니다. 그리고 그 24년 전망서의 핵심이 비대칭화였고요. 그리고 25년 전망서는 그 비대칭화가 추가적으로 진전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프 한번 잠깐 보시면요. 그건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24년 전망서에 24년에는 이런 비대칭화가 전개될 거라고 했는지.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가격만 상승하고 비수도권 가격은 여전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상승 전환됐다는 말을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반은 전혀 상승 전환하지 않아요. 지방에 계시면. 그렇죠. 평균 가격이 상승한 거니까 저는 평균 가격을 갖고 논하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런데 수도권 중심으로 상승한 것 뿐입니다. 그러나 기여도가 수도권 가격이 기여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 비대칭화의 흐름은 장기적으로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진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이광수 대표님은 부동산 전망하실 때 인구 얘기를 이제 굳이 이렇게 하는 걸 안 좋아하시는데, 저는 이 비대칭화의 흐름은 인구로서 설명을 꼭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보시는 것처럼 인구의 이동 때문이에요.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고요. 그리고 비수도권의 인구 소멸 현상이 가속화되고, 또 지방 소멸 현상은 또 지방 소멸을 더 불러오고요. 그래서 통상적인 그 비수도권 가격 투자 수요나 거주 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수도권으로 더 집중화되는, 유유수가 수도권에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유유수가 더 비수도권의 경우는 더 없어지는. 근데 평균 가격은 계속 올라가게 되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말씀드리는 유효수요는 넘버가 아니에요. 감당해낼 수 있는 가격을.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서울에 살고 싶어가 아니라 서울에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서울의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입니다. 교수님. 서울의 인구 감소하죠. 네. 왜 감소합니까? 계속 수도권 집중화되면 서울만 더 많아져야 되잖아요. 네. 서울의 인구가 최근에 왜 감소했나요? 상업화돼서죠. 주거화가 아니라 상업화돼서입니다. 아니, 서울의 아파트는 더 많아졌어요. 1인 가구화되고 인구는 줄지만 가구 수가 늘고, 가구 수는 늘지만 인구는 줄고 상업화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제가 변화. 해석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감당하지 못해서 경기권으로 간 거예요. 그 집값을 견딜 수 네. 없어서. 가구 수가 는다니까요. 1인 가구, 2인 가구가, 아니, 인구가 감소했다고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도 1인 가구, 2인 가구가 그 집을 소유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상업화되고 있다 보니까 주거용 공간보다 상업용 공간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비율적으로. 근데 작은 공간 안에서. 계속 근데, 그러니까 이것도 깊어지는데, 1인 가구가 증가한 게 최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세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증가폭만 보면. 1인 가구도 네. 사실은 추세적인.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증가하는데 증가폭만 보면 최근에 급증했다고요. 그 가구 수의 분화 중에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건 집값 상승하고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청약제도 때문이에요.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한 가족이 가족하는데 성인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집값이 오르면 분화해요. 왜냐면 청약 받으려고. 청약 통장. 그래서 세대가 분화합니다. 그래서 집값이 오르면요,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게 실제 1인 가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건설사들이 1인 가구 대상한 집을 짓잖아요? 안 팔려요. 왜요? 실제 수요가 아니거든. 그렇게 보시더라도 저는 일단 그렇게 보는 뷰도 있고 전 달리 보는 뷰가 있는데 그렇게 본다라는 전제 하에서도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그 해당 가구 수는 늘고 있고 그 가구들은 그 해당 집값을 견디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해당 집값을 견디니까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제가 질문 드린 게 서울의 인구가 감소한 게 1인 가구가 증가해서다? 빈집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주택 공급 부족이잖아요, 현재. 정부도 지금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얼마나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면 그린벨트 해제까지 고민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판단할 만큼이니까 현재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 건 맞잖아요. 아니, 저는 그거 동의 못 하는데. 예, 왜냐면 공급이 부족하다는 기준이 뭡니까? 교수님? 이거 질문이에요.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절대 기준이 있냐고요. 어쨌든 신규 주택 수요만큼 충족할 만한 공급이 부족한 거죠. 근데 공급이 많았던 적도 있었나요? 공급이 많았던 적도 있죠. 있었나요? 예. 서울에. 22년에는 많았죠. 22년 주택 가격이 조정되는 국면. 수요 공급이 공급 초과일 때 가격이 조정됐다. 그러니까 그때 공급은 매도 공급이 많아진 거예요. 팔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매도 공급이든 신규 주택 공급 분양이든 결과적으로 공급이 많았던 거죠. 그게 총 공급이죠. 신규 주택, 기존 주택 공급. 그럼 대표님 지금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거기서 감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기준이 없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10,000 가구 분양하는 게 적은 건지 20,000 가구가 적은 건지 50,000 가구가 적은 건지 항상 부족하대요. 예를 들어서 집값이 가장 먼저 올랐을 때 2019년, 2020년도에 입주 물량이 엄청 많고 공급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왜 집값이 올랐습니까? 그러면 말을 바꿔요. 뭐냐면 수요가 많아서 올랐대요. 공급이 많을 때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급이 실제 예를 들어서 그때보다도 공급이 줄면 이제 공급이 줄어서 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저는 기준 자체가 명확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기준을 정부가 부족하다고 하잖아요라는 건 교수님 그건 좀 퀘스천이 난다. 그러니까 정부가 부족한다고 해서 공급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정부의 판단조차도 그랬다라는 것이고요. 주택의 공급이 소위 말해서 과잉일 때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 건수가 이제 늘어나는 구조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존 주택도 마찬가지. 매도 물량이 많고 뭐 기존 주택 시장에서는 그리고 신규 주택 시장에서는 미분양 주택 건수가 많아질 때고 지금처럼 수도권 서울의 경우 미분양 주택 건수가 이제 거의 시장 재고 수준으로 줄어들거나 그리고 이제 기존 주택 시장에서 매도 물량이 줄어들거나 이런 국면에서는 이제 공급량이 줄어들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 공급량을 계산했을 때 이제 정부도 판단하기에 신규 주택 공급량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라고 저도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다시 원점에서 가서 이제는 교수님의 비대칭화, 결국엔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양극화 이야기고, 그걸 이제는 계속 앞으로 전망하시는데, 전 저 비대칭화가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진전되기 위해서는 결국엔 인구만 유입되는 것보다도 그 인구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이나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려면 감당할 수 있는 인구에 올 거 아니에요. 네. 집도 있고, 네. 그래야. 그런데 저는 한계점이 있다. 그거를 서울의 인구 감소가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서울의 인구가 계속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부분에서, 사실은 약간 저는, 그래서 이거를 부합해서 자산시장이라는 건 계속 강조하지만, 유효 수요가 중요하지 않다. 살 수 있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집값을 못 견뎌서 어쨌든 서울 사람이 수도권 경기나 인천으로 가신다는 말씀에 사실 저는 이광수 대표님의 의견에 요거는 더 좀 더 공감을 하고, 왜냐면 제 주변에도 서울에 있다가 못 견뎌서 외곽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표님이 이제 교수님에게 날카로운 질문 많이 하셨으니까 저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대표님이 저 김작가 TV에서 한 3개월에 한 번씩 항상 늘 촬영을 했잖아요. 네. 그때 하락할 때마다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하락했을 때 이제 집을 사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진정한 상승이 아니었던 거는 거래량이 별로 없어서였다. 요 기준이 되게 중요하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하락하고 상승할 때 거래량이 많이 붙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딱 말씀하신 그 기준이거든요. 네.
근데 왜 이번에는 상승이라고 안 보시는 걸까요? 그때, 그리고 등장한 게 이제 정부의 그런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은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증가할 때는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게 맞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건 지금 그런 거래량이 왜 오르는가를 던져야 되죠. 그 현상은 맞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하면 자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고 올랐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더 질문될 건 지속 가능성이잖아요. 지속 가능성. 그런데 최근에 오른 거는 가계부채 증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래량 증가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예상한 대로 거래량이 다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속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지점을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거래량을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면 자, 집을 언제 사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서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건데 뭐냐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증가할 때가 자산 가격의 저는 바닥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런 시장이 아직 안 왔다. 아. 네, 근데 지금은 최근에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아닌 거죠. 왜냐면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증가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었던 거고 또 거래량 증가의 원인도 저희가 질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분은 이제 부서서 요거 하나만 정리하고 이제 다음 이제 요 책 이야기를 끝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다 들으면서 상승을 왜 얘기하시는지 하락을 왜 얘기하시는지 다 들었잖아요. 네. 서로 의견을 바꿀 생각은 있나요? 아니면 의견을 바꾸는 하위 항목이라도 있나요? 저는 늘 이런 방송을 찍으면서 느끼는 게 상승 얘기하시는 분도 하락 얘기하시는 분이 토론할 때도 있고 하락 얘기 들을 때도 있을 거고 하락 얘기하시는 분도 상승하는 분의 얘기 들을 때도 있고 또 토론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주장은 늘 똑같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유튜브에서 보시는 상승 얘기하시는 분, 하락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토론을 하고 아무리 다른 정보를 들어도 그게 뭐가 안 그러니까 토론이 안 되는 건지. 아, 저는 있는데요, 왜? 뭐가 바뀌셨어요? 저는 항상 있잖아요. 원래 뭐 22년, 23년에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고, 네네. 이 자리에서도. 네네. 아니요, 제 질문은 근데 이제 상대방 얘기를 듣고 의견을 듣고. 바꾸는 부분. 그러니까 상승 얘기하셨다가 다음 하락 얘기하셨다가 요걸 바꾸는 거 말고. 그냥 전 먼저 말씀드리면 듣고 바꿨다기보다 25년에 역시 제가 예측할 수 없는 또 다른 어떤 변수가 등장해서 이런 일이 있게 되면 하락장으로 바뀔 것입니다라는 의견을 좀 드릴게요. 제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변수가 등장해서 경제 위기가 온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터진다. 3차 세계대전이 터진다. 예를 들면 중동 확전이 일어난다. 뭐 그런 혹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팬데믹 2차 팬데믹이 온다. 그런 어떤 종류의 경제 위기가 지금 현재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무슨 일이 일어나서 경제 위기가 오면 당연히 일시적으로 자산 가격은 대폭락하겠죠. 그런 일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의견을 드리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런 정도가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서 2차 인플레가 오면 예를 들면 어느 수준의 중동 확전으로 국제 유가가 한 150달러 정도 치솟을 때 그러면 인플레가 다시 찾아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다시 통화정책 기조가 전환될 수 있습니다. 역피벗이 일어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자산시장, 자본시장은 다시 얼어붙을 겁니다. 그런 경우 충분히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제 자체가 바뀌면 분명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하고 이제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부동산은 최근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나누는 적이 처음이고 굉장히 오래됐죠. 그죠? 한 1년 넘은 것 같은데. 그죠? 부동산 관련해서 얘기를 한 건. 얼마 전에 하셨잖아요. 제 채널에도. 아니, 서로 얘기한 건 서로 아니고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해드린 거지. 그러니까 서로 주장을 이렇게 얘기 드린 건 처음이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교수님하고 제가 계속 얘기 드린 게, 교수님은 이제 매크로 관점에서 시장을 보시는 거죠. 근데 저는 쉽게 말해서 투자 관점으로 세상을 봅니다. 네. 자산 시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관심 있는 건 시장의 큰 변동성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교수님 말씀처럼 강보합, 약보합 이거는 투자할 때 큰 의미가 없어요. 네, 그거는 제가 투자할 때는 그러니까 경제 전망할 때 의미가 크죠. 왜냐면 그런데 투자할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방향성이 다른 지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도 조금 다르게 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강조하는 게 뭐냐면 언제 돈을 벌 거냐. 집값이 오를 때 돈 벌지 못해요. 왜냐면 집값이 오를 때는요. 집값을 올려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집값이 빠질 때는요, 돈 벌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왜냐하면 다시 오를 테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차이를 넘어서 네. 조금 지향점이 다른 차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서로 그러니까 매크로와 그리고 투자하는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책에서도 항상 이제 교수님하고 대화 나눠보면 이제 결국에는 경제에서 중요한 게 주체들의 역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투자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 가게. 그리고 이제 기업 컨설팅 하시고 강연하시니까 기업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런 경제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정부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 사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가계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 피벗의 시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대응하셔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좀 크게 이렇게 시즈널리티하게 보시라. 맞아요. 그걸 얘기하신 거. 우리가 이제는 지금 가계 얘기, 여러분들한테 가계 얘기를 지금 막 1시간 반 동안 한 거고, 자, 이제 기업과 정부가 남아있는 거예요. 네. 자, 근데 대한민국만 국한해 볼게요. 네.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막 빠져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국 경제가 이렇게 안 좋고 사실은 뭐 안 좋다. 그런데 그 기반에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구조적인 측면이 좀 있는 거잖아요. 환율이라든가 거시경제 정책이라든가 뭐 불확실성도 크고. 자, 이런 피봇의 시대. 네. 그러니까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이 시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기업은 뭐가 가장 중요한가요? 야,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 하셨네요. 기업 이야기도 하고 정부 얘기도 좀 해야 될 텐데 기업은 지금 현재 방향성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 같은 걸로 이렇게 표현하시기를 각자 도생의 시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기업도 역시 각자 도생의 시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히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우리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를 하나하나 꼽아라 그러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힘드냐 하니까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까지 놓여서 이게 금융부실로도 연결되는 상황. 그래서 특히 이금융권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약한 고리를 좀 꼽고 싶은데, 그래서 이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도 특히나 부채를 상환해내기 힘들 만큼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까지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이 얘기하는 이제 한계 기업이라고 하죠. 이자를 갚지 못하는. 그래서 지금 심지어는 90일 동안 그 연체를 계속하고 있는 그걸 이제 우리 부실채권이라고 하는데 부실채권 비율이 뭐 10%를 이미 초과해버린 저축은행, 그러니까 건설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특히 부실채권 비율이 10%를 이미 초과해버린. 그러면 이게 금융부실이면 떠안아진 거예요. 정말 지금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기업 자체의 구조조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기업 내부적으로.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기업 내에서 인사권을 쥐고 있고 기업 내에서 헤게모니를 쥐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이건 정말 드리기가 어려운 표현인데 스스로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정말 이 혁신하는 기업들 한번 보세요. 플랫폼 기업들 보세요. 로테이션이 얼마나 심합니까? 3년 안에 다 바뀝니다. 그런 기업들이 혁신합니다. 근데 소위 말하는 뭐 제가 공사가 안 좋은 기업이다라는 평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혁신하지 않는 기업 보세요. 다 30년 다 다닙니다. 그게 안 좋은 거라는 행태가 아니라 지금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기업은 지속 가능해야 돼요.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적으로 혁신을 이루어야 되는데 근데 생산성이 떨어지는 그런 인력들이 계속 적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혁신을 하든가 아니면 스스로 나와서 다른 뭐 삶의 이모작을 고민을 하시든가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그렇게 안 하면 다 같이 쓰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다 같이 쓰러지기 때문에 그렇게 다 같이 쓰러지기 때문에 누군가는 결단을 내려야 돼요.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기업 내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기업의 의사결정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하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 보시면 10년 전하고 20년 전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S&P 500 지수 상위 10대 기업 보세요. 10년 전하고 계속 바뀌잖아요. 5년 전하고 바뀌잖아요.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 바뀌는 기업들의 인적 구성도 계속 바뀌는 겁니다. 바뀌어야 돼요. 바뀌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산업 구조 조정도 이루어야 되고 기업 내
구조조정도 이루어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저도 이제 말뿐이라고 할지도 몰라요. 어쩌면. 저도 저 스스로 그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정말 이럴 때일수록 정말 결단을 내려야 될 상황이지 않나.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의견과 조언을 좀 드려본다면 산업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다 같이 이 늪에 계속 점차 빠져나가는 국면에 놓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업과 기업의 네. 구조조정의 핵심은 인력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상대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열 위에 있는 게 기술력인데 그 기술력의 원천은 인적 자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적 자본밖에 없기 때문에 인적 자본의 혁신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속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과 다를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오히려 일본보다 열위하다라고 생각까지 해요. 그런 면에서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서 일본처럼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산업구조랑 지금하고 똑같이 유지된다면 일본처럼 가는 거거든요. 산업구조적으로 뭔가 다른 모습으로 가도록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은 정말 말만 번지르는 게 아니라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거는 저도 어쩌면 이렇게 말씀으로 드리니까 편한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 뭐 기업의 의사결정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액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참 이게 저도 회사를 다녀보면 고용 당하는 입장에서 사실 인생이 전부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않죠. 지금의 고용구조상에서도 이런. 그렇죠. 그러면 교수님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차선책이 있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구조조정이 안 된다. 저는 그 차선책은 이게 좀 역시 이름이 좀 번지르르한데 이걸 소위 말하는 리스킬, 업스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인적 자본 가지고만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밖에 다른 자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원이 없잖아요. 노동, 토지, 자본. 생각해보면 생산 요소가 또 없어요. 다른 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 고민하면 돼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인적 자원 가지고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적 자원을 가지고 업스킬 하는 거예요. 하나가. 그리고 리스킬 하는 거예요. 인적 자본의 재배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뭐냐면 기존에 예를 들면 뭐 디자인 역량이 뛰어난 하나의 인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인력이 뭐 AI 역량 강화를 해서 AI를 활용한 디자인 역량 있는 인재로 성장시켜요. 그런 업스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난 디자인 역량이 있어요. 근데 경영 기획 능력도 가져요. 리스킬이죠. 그래서 디자인 역량과 경영 능력을 갖춘 훌륭한 인적 자원이 돼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명 한 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업스킬, 리스킬과 같은 방향으로서의 전략적 재배치? 그런 경영 전략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잘 되는 기업들도 역사를 보면 구조조정에서 슬림화하고 또 다른 혁신을 만드는 기업도 있지만 완전히 산업구조를 재편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하고 또 같이 함께 또 그 길을 가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지희가 지금 좀 어렵지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에너지 회사에서 환경 회사로 번모하고 뭐 그런 기업들 예처럼 뭔가 기업들이 그런 어떤 혁신 사업을 찾고 그리고 방향성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정부의 역할이 또 필요하다고 봐요. 그죠? 네. 그러면 저희가 경제를 얘기할 때 정부 정책을 이야기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너무 이제 뻔한 질문이지만,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경제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교수님의 전망이 아니에요. 네. 지금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그런 경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게 있나요? 정부가 지향하는 거. 제가 정부가 아닌데 저한테 아니 정책을 이렇게 발표하는 걸 보시고 어떤 지향점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죠. 난 서민경제 살릴 거야. 아니면 나 수출주도 성장이야. 아니면 나 내수경제 중심이야. 아니면 난 기업 경영 중심이야. 기업의 뭐 방향성이야. 이런 것처럼 난 국민의 뭐 자산을 올려줄 거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정부는 목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시한 목표는 있는데 제시한 목표가 말은 있지만
액션은 없다. 제가 뭐 지금은 종교가 없지만 그 모태신앙 출신이거든요. 그 출신이라고 합니까? 모태신앙입니다. 지금은 종교가 없으니까. 대단한 출신이세요. 지금은 없으니까. 지금은 없으니까. 지금은 안 믿고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정말 자주 저한테 강조해드렸던 표현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행함이 없는 정책 방향이죠. 예. 혁신성장. 혁신성장이죠. 혁신성장의 핵심은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피크 코리아라는 그 표현은 제가 그 아까 5년 경제전망서에서 제가 가장 정말 애착을 가지고 썼던 그 부분이 2부의 첫 번째 장인데 이 피크 코리아라고 썼던 그 이유는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 둔화된다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실질 성장률이 아니라 잠재 성장률 자체가 레벨 다운 된다에 초점을 둔 거예요. 네. 이게 가장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잠재 성장률 자체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그냥 성장의 기대치가 떨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냥. 근데 그 잠재 성장률을 계산할 때 보통 이제 세 가지거든요. 노동 투입, 자본 투입, 총 요소 생산성. 이렇게 세 가지를 더해서 이 값을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근데 노동 투입은 앞으로도 늘어날 리가 상대적으로 없어요. 인구가 감소. 예, 예. 근데 물론 늘리기 위해 노력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린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인구의 노동 참여를 뭐 한다든가 뭐 있어요, 방법은. 근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이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자본 투입은 어쨌든 잠재 성장률이 둔화하는 마당에 해외에 직접 투자가 늘어나거나 할 만한 여건은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마지막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 레고 블록, 그 맨 위에 있는 레고가 총 요소 생산성, 쉽게 말해서 생산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생산성이에요. 그럼 생산성을 어떻게 올리느냐? 여기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럼 생산성을 어떻게 올리느냐? 이게 R&D입니다. 그래서 제가 24년 예산안 발표할 때 정말 많이 분노했던 겁니다. R&D 예산을 줄인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제가 공학자도 아니지만 R&D 예산은 늘렸다 줄였다 하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오로지 기술인데 우리나라가 미래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오로지 기술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중국의 추격으로부터 격차를 벌려갈 수 있고 우리가 먼저 산업적으로 도약하고 미래를 그림 그리고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게 기술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경영 방식을 혁신한다든가 일하는 방식을 전환한다. 이게 다 생산성이거든요. 아까 업스킬, 리스킬 이런 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교육입니다. 저는요, 인구가 감소하고 학령 인구가 줄어도 교육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엉뚱하죠. 왜냐하면 1인당 교육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판단이거든요. 학령 인구가 줄으니까 교육 예산 줄여라. 이것은 1인당 교육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판단이잖아요. 저는 1인당 교육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과거의 교육과하고 똑같이 가자는 뜻이잖아요. 한 명 한 명의 교육을 더 강화해서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특화된 교육을 만들어서 한 명 한 명을 인재화해야 된다. 저는 여기다 뭐라 썼냐면 전 인구의 인재화. 그 전인구님 아니죠? 전 인구한테 제가 자주 해요. 듣고 있냐? 인구야? 전 인구의 인재화. 진짜요. 전 인구의 인재화. 조만간 봬요. 네. 전 인구의 인재화. 그러니까 우리가 잠재 성장률을 둔화시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지금으로서 그거 하나라고 생각하고 R&D에 집중 투자하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의 전체 이 R&D 투자 규모가 정부 R&D 예산이 25면 민간 R&D 규모가 75가 붙어요. 그게 100이 돼요. 그러면 정부 예산이 25였던 게 20으로 줄면 민간도 같이 줄어요. 그러니까 공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구나. 왜냐면 이거 1억 줄게 너 2억 써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R&D 예산을 공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빙산의 일각만 소개한 겁니다. R&D 예산이 줄어들 때 발생하는 일. 근데 R&D 예산을 줄일 때 근거가 뭐였냐면 R&D 뭐 카르텔 뭐 이런 문제를 지적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자주 얘기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주운전 사고가 많아요. 네. 그럼 음주운전을 줄여야지 운전을 못하게 할 거예요? 음주 단속을 하든가 해야지 운전을 못하게 할 거냐고요. 음주를 못하게 한 거 아니에요? 음주를 못하게 해야죠. 예? 맥을 탁탁 끊으시네.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 말했나요? 아니야, 멋진 말씀.
맞습니다. 카르텔을 막아야죠. 맞아요. 그리고 카르텔이 R&D에만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네. 나머지 12대 부문에 다 발생합니다. 제가 핵폭탄 던지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제안한 건 뭐냐면 두 번째 한국으로 만들자고요. 제발 지금 이 시점을 피크 코리아라고만 수용하지 말고 두 번째 한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던진 겁니다. 교수님의 말씀 어쨌든 혁신을 위해서는 기업 구조 조정, 뭐 R&D 예산, 교육비 다 일관되게 한 방향이네. 결국 인적 자원의 그렇네요. 혁신이네. 다 같은 말로 되는 건데. 그러면 부동산도 인구 이동, 인구에 대해서 관심이 관심 많은 사람입니다. 원래. 인구.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건 뭔가요? 보시기에 인구 관심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력 차원에서. 경쟁력 차원의 뭐 산업적인 관점에서 말씀. 네, 그렇죠. 거기에 이제 집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 책에서도 이제 AI 얘기도 하셨지만, 네네. 그러면 이게 충돌되는 게 있잖아요. 예. 대한민국은 막 예를 들어서 인적 자원에 막 투자했어요. 근데 AI가 갑자기 막 와서 예. 사람들이 이제 막 놀아야 돼.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뭔가 장점을 잘 봐야 되는데. 뭐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건 ICT죠. ICT만큼은 뭐 세계 1위 독보적인 영역이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는 ICT 외에도 ICT 인근 산업들만큼은 정말 독보적으로 잘하죠. 그럼 정부 중에서도 이제 한국은행이라는 또 큰 금융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은행이 최근에 이런 금융정책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좋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광범위한 이제 큰 그림을 그렸을 때 이제 두 가지 정책이 있다 그러면 하나가 이제 통화 정책이고 그다음 하나가 이제 재정 정책이라고 했을 때 네. 저는 이제 통화 정책 관점에서는 일단 제1의 목표가 물가 안정이고 두 번째 목표가 경기 안정인데 세 번째가 금융 안정이라고 했을 때 지금은 어쨌든 물가 안정 목표라는 관점에서는 물론 여러분들이 체감 물가를 고려했을 때는 도저히 물가 안정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물가 안정 목표 1.6%까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물가 안정 목표를 2%를 밑돌기까지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미룰 수가 없는 입장이다라고 한국은행은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경기 안정 목표라는 관점에서도 도소매 판매액 지수 증감률로 봤을 때 24년 상반기 마이너스 2.5%입니다. 내수 경기 정말 이보다 힘든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19 때보다 더 심각합니다. 더 이상 금리 인하를 통화정책 관점, 그러니까 금리 인하한다고 이게 살아난다는 것은 아니지만 통화정책 관점에서는 금리 인하를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 야기될 금융 불안정은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다. 금융 안정 어떡합니까? 가계부채 더 늘어날 텐데요. 부동산 가격 더 상승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 어떡합니까? 이걸 정부가 지금 해결해야 됩니다. 정부가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제가 한국은행을 변호할 목적이 전혀 아니고요. 한국은행도 이번에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9월 달에 낸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되게 인상적인 자료를 냈어요.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좀 놀랐는데 이 자료 보고 저는 금리 인하할 거라고 거의 단언을 했어요. 저는 그때 이 자료입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제가 살짝만 설명,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살짝만 말씀드릴게요. 최근 금리 인하한 주요국의 금융안정 상황. 한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한 미국, 유로존, 스위스,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스웨덴. 얘네들이 한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했는데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됐다. 얘네들의 주택가격이 안정적으로 관리됐다. 왜 그랬나 봤더니 정부가 노력했다더라. 어떤 노력했나? 거시건전성 정책을 운용했다.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했다. LTV를 강화했다. DTI를 도입했다. 부동산 익스포저 위험 가중치를 하한을 했다. 주담대 조치를 했다. DSR 한도를 조정했다. 신용리스크 위험 가중자산에 대한 이게 뭡니까? 통화정책 관점에서는 더는 물러설 수 없을 만큼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했다라고 한다면 정부는 정부대로 이 부작용, 자산시장이나 가계부채에 미칠 금융불안정을 야기할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을 이미부터 했어야 됩니다. 늦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금융위, 국토부, 기재부 늦었습니다. 지금부터 더 나서서 추가적인 금융불안, 추가적인 주택가격 불안, 가계부채 급등 이런 현상으로 야기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정책이라는 건 금융과 재정 정책이 밸런스를 맞고 서로 이렇게
발이 걷듯이 같이 가줘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금융과 재정 정책이 같이 보조를 못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 특히 대한민국의 경제는 사실 내수가 작고 그리고 수출이 클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 속에서 정책의 중요성이 훨씬 큰데 그래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2025 피벗 시대 2025년 경제 전망에서 제가 이 표지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김광석 교수님의 이 걱정 어린 눈빛이에요. 보통 이게 표지 사진을 멋있는 거 넣으려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멋진 거. 그런데 이 표정을 보면요, 걱정 어린 눈빛이 가득해요. 그래서, 김광석 교수님의 진정성을, 이 표지에서 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냥 책 상상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같이 읽고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멘트로 오늘의 뜨거웠던 그 두 분의 토론을 아마 정리하기 2차전 하시죠, 2차전. 모자라, 그죠? 저는 오늘 김광석 교수님이 오늘 정부랑 기업 얘기하면서 이제 굉장히 목소리를 많이 높이셨는데 거기서도 참 안타까운 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 이제 혁신을 해야 되고 거기서 구조조정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건데 저희도 막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부분들 왜냐하면 직장 상사분 중에서도 생산성이 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실제로 현장에서 느껴지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업이 더 느껴지는 문화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그 개인의 입장에서 또 그 개인은 생존하기 위해서는 또 계속 오래 다녀야 되는 맞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생존과 개인의 생존이 둘 다에게 너무 중요한 거다 보니까 쉽게 구조조정을 할 수도 없고 당할 수도 없는 아마 그건 다 공감하시니까 굉장히 안타깝지만 근데 또 국가가 그렇다고 해서 뒤처지면 국민 전체가 뒤처지는 거니까 그 어려운 말씀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이 걱정 어린 눈빛이 너무 감정이입이 돼서 말씀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피벗의 시대 2025년 경제전망 이 책에는 이제 부동산 외에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오늘 아무래도 이제 이강수 대표님이 나오시다 보니까 부동산의 주제로 더 많은 이야기 나누었는데 또 다양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 이 책 보시면 김광석 교수님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김광석 교수님, 이강수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